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이슈워치입니다. 오늘은 글로벌 금융의 거인, JP 모건 체이스, 통칭 JPM이라고 하죠. 이 JPM에 대해 깊이 한번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정말 방대한 자료를 조사했는데요. 이걸 바탕으로 JPM의 핵심 전략부터 시작해서 재무 건전성, 또 기술력, 그리고 미래의 기회와 위험 요인까지 아주 속속들이 살펴볼 예정입니다. 워낙 큰 기업이니만큼 여러 측면을 좀 나눠서 명확하게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께서도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JPM은 정말 그 규모만큼이나 들여다볼 부분이 많은 기업이죠. 그냥 단순히 발표되는 실적 숫자만 볼 게 아니라 이 회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또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숨겨진 강점이나 약점은 뭔지, 그리고 어떤 잠재된 리스크를 안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다각도로 분석해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JPM이 그리고 있는 큰 그림, 그러니까 비전과 전략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JPM은 포용적 성장, 영어로는 인클루시브 그로우스라고 하죠. 이걸 핵심 비전으로 내세우고 있더라고요. 특히 주목할 만한 게 300억 달러 인종적 형평성 약속,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했다는 점인데요. 이게 단순히 사회공헌 활동 차원이 아니라 전통적으로 금융 서비스에서 좀 소외되었던 저소득층, 그러니까 LMI라고 하죠. Low to Moderate Income. 이 LMI 계층이나 소수 인종 커뮤니티를 아예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으려는 상당히 전략적인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그냥 좋은 일 하겠다, 이걸 넘어서는 거죠. 포용적 성장이라는 슬로건 자체는 듣기에는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요, JPM의 그 어마어마한 규모를 생각해보면 300억 달러라는 그 금액이 과연 전체 사업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먼저 들어요. 이게 생각보다 좀 미미한 수준은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또 이게 정말로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인지, 아니면 그냥 요즘 사회적으로 ESG 경영 같은 요구가 많으니까 거기에 어느 정도 부응하는 제스처 수준은 아닌지, 이런 부분은 좀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300억 달러 자체가 JPM 전체 자산에 비하면 크지 않다고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걸 일종의 시작점이나 마중물로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걸 계기로 해서 미국 내 LMI나 소수인종 커뮤니티라는 어떻게 보면 아직 충분히 개발되지 않은 잠재적인 총유효 시장, TAM이라고 하죠. 이 TAM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겠다는 신호탄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구체적인 목표도 세웠더라고요. 이 시장에서 주택담보대출 점유율을 3년 안에 20%까지 끌어올리겠다. 2023년 기준으로 보면 11.3%였으니까 이건 상당히 공격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지역사회와 좀 더 밀착하는 형태의 커뮤니티 센터 지점 같은 오프라인 접점도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직접적인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 오프라인 지점을 늘린다. 글쎄요, 그건 비용 측면에서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같이 모든 디지털로 하는 시대에 그 많은 지점을 새로 열고 운영하는 비용 대비해서 실제 고객 획득 비용, CAC라고 하죠. 이 CAC 효율성이 과연 얼마나 나올지 좀 의문입니다. 디지털 마케팅에 집중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건 이 전략이 미국의 지역 재투자법, CRA 같은 특정 규제 환경이나 정부 정책 변화에 너무 의존적인 건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만약에 규제가 바뀌거나 아니면 사회적인 관심이 좀 식어버리면 이 전략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거든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남는 거죠. 네, 비용 효율성 문제는 당연히 중요하죠. 그런데 JPM의 접근 방식을 보면 단기적인 CAC보다는 좀 더 장기적인 관점, 즉 고객 생애 가치, LTV에 주목하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해서 꾸준히 신뢰관계를 쌓아나가면 당장은 비용이 좀 들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충성도 높은 고객을 확보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는 CAC 효율성도 개선될 수 있다는 계산인 거죠. 특히 저희가 본 자료에 따르면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 처음으로 안정적인 금융 기회를 얻게 된 고객들은 충성도가 매우 높다고 해요. 유지율이 95% 이상이라는 언급도 있었고요. 이렇게 확보한 고객들이 처음에는 저비용의 기본 계좌,
시큐어 뱅킹 같은 걸 쓰다가 점차 신뢰가 쌓이면 주택담보대출이나 수익성 높은 신용카드 같은 고마진 상품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되고 이러면서 LTV가 극대화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래서 LTV 대비 CAC 비율이 최소 2배 이상은 나올 거라는 그런 추정도 있더라고요. LTV가 높다는 분석 자체는 흥미롭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정말로 포용적 금융이라는 프로그램만의 효과인지 아니면 그냥 JPM이라는 그 강력한 브랜드 파워와 이미 가지고 있는 시장 지배력 덕분인지 이걸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LTV/CAC 비율이 2.0 이상일 거라는 그 추정치도 뭐랄까 그걸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근거나 데이터가 좀 더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더 설득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추정이라고만 하면 좀 막연하게 들리거든요. 네, 맞습니다. 추정치의 근거는 명확할수록 신뢰도가 높아지겠죠. 하지만 이 포용적 성장 전략이 JPM의 기업 가치,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자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논리는 상당히 주목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충분히 개발되지 않은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입니다. 동시에 CRA 같은 규제 요건을 충족하면서 정부나 규제 당국과의 관계를 좀 더 원만하게 가져갈 수 있는 장점도 있고요. 이거 어떻게 보면 규제 리스크를 완화하는 효과도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바로 ESG, 즉 환경, 사회의 지배구조 측면에서의 프리미엄입니다. 앞서 언급된 300억 달러 약속이라든지 또 JPM이 제시한 2.5조 달러 규모의 지속가능 개발 목표 같은 이런 구체적인 수치들은 요즘 ESG 투자를 점점 더 중시하는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요소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전통적인 대형은행들의 평균 주가 수익 비율, PE가 보통 8배에서 10배 수준인데 JPM은 이런 새로운 성장 동력과 ESG 프리미엄을 감안해서 13배에서 15배까지도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겁니다. 기존 은행들과는 좀 다른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글쎄요. 규제를 잘 지킨다는 것이 반드시 시장에서 프리미엄으로 직결된다는 보장은 없다고 봅니다. 그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 특별한 가치를 더 부여받을 이유는 아닐 수도 있죠. ESG 프리미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게 실제로 JPM의 자본 조달 비용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낮춰주는 효과로 이어지는지는 좀 더 면밀히 따져봐야 합니다. 그냥 좋아 보인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죠. 그리고 목표 페이를 13배에서 15배까지 본다는 것도 현재 시장 상황이나 특히 금리 환경 같은 거시적인 변수들을 고려하면 다소 좀 낙관적인 기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너무 앞서 나가는 평가는 아닐까요? 네, 일리 있는 지적이십니다. 결국 JPM의 실제 강점과 약점을 더 명확하게 파악하려면 실제 재무 성과를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럼 두 번째 세그먼트로 넘어가서 JPM의 재무 모델과 실제 성과를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JPM의 가장 큰 강점 중 하나는 역시 그 종합금융 서비스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금융부터 시작해서 기업금융, 투자은행, IB, 상업은행, 그리고 자산 및 자금 관리까지 사업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다각화되어 있죠. 이게 어떤 장점이 있냐면 특정 시장이나 경제 상황 변동성에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실적을 유지할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특히 자본 효율성 측면에서 아주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핵심 지표 중 하나인 유형 자기자본 이익률, ROTC라고 하죠. 이 ROTC의 목표치를 17% 수준으로 꾸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대형 은행들과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입니다. 그렇죠. 보통 다른 은행들이 9%에서 11% 정도니까 최소 5.5%포인트 이상 높은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총 자산이익률, ROA 역시 약 1.2%에서 1.5% 사이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도 동종 업계 평균인 0.8%에서 1%보다 확실히 높습니다. 이런 우수한 수익성의 배경에는 JPM이 가진 낮은 조달 비용의 이점과 또 고마진 사업인 IB나 자산관리 부문과의 시너지 효과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됩니다. 그 종합금융 서비스 모델이라는 게 안정성을 주는 측면도 분명히 있지만 동시에 그 자체가 내포하는 본질적인 리스크 요인이기도 합니다. 가장 큰 부분은 막대한 규모의 대출 자산을 은행이 직접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용 리스크,
즉 빌려준 돈을 떼일 위험에 직접적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요즘 각광받는 핀테크 기업들의 자산 경량화 모델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죠. 핀테크들은 중개 역할만 하고 자산을 직접 보유하지 않으니까요. ROA가 높다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자산을 직접 보유하지 않는 자산 경량화 모델 기업들과 비교하면 당연히 낮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또 높은 ROTC를 달성하고 유지하려면 바젤3 같은 국제적인 금융 규제 때문에 보통주 자본 비율, CET1이라고 하죠. 이 CET1 같은 규제 자본을 상당히 많이 쌓아둬야 하는데 이것도 은행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운용할 수 있는 자본이 묶이는 거니까요. 네, 규제 자본 부담은 확실히 고려해야 할 부분이죠. 수익 구조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JPM은 순이자 수익, NII라고 하죠. 이 NII가 전체 수익의 대략 55%에서 60% 정도를 차지하면서 안정적인 기반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0%에서 40% 정도는 수수료 수익이나 트레이딩 수익 같은 비이자 수익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또 성장을 이끄는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수료 수익 같은 경우는 연평균 8%에서 12% 수준의 꽤 높은 성장률이 예상된다는 분석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상당히 균형 잡힌 수익 모델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영업 레버리지 측면을 보면 그러니까 매출 증가 대비 이익 증가율을 말하는 거죠. 이게 핀테크 기업들보다는 좀 낮게 나타납니다. 저희 분석으로는 JPM이 대략 0.65배에서 0.85배 정도로 추정되는데 핀테크 기업들은 보통 1.2배 이상 나오거든요. 확실히 차이가 좀 있네요. 네, 하지만 JPM은 안정적인 NII 기반 위에서 꾸준히 이익을 늘려나가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저희가 모델링 해본 결과에 따르면 총 대출 자산이 10% 증가할 경우에 순이익은 약 6.5%에서 8.5%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정성 속에서 꾸준한 성장을 보여주는 거죠. 그 수익 모델의 안정성이라는 것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이자 수익 중에서 특히 트레이딩 수익 부분, 이게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에서 15% 정도 된다고 하셨죠. 이 트레이딩 수익이라는 건 시장 상황에 따라서 변동성이 매우 큽니다. 아시다시피 자본시장이 좋을 때는 큰 수익을 내지만 반대로 시장이 안 좋아지면 수익이 급격하게 꺾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NII 역시 안정적이라고는 하지만 결국 금리 환경 변화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고요. 금리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 수익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또 영업 레버리지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건 뒤집어 말하면 대출 자산이 늘어나더라도 그게 순이익 증가로 이어지는 효과가 핀테크 같은 고성장 기업들에 비해 제한적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JPM처럼 거대한 조직은 고정비용 부담도 클 수밖에 없고요. 효율성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겠지만 그 효과에도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리스크와 수익의 상충 관계입니다. JPM 같은 대형은행은 어쩔 수 없이 신용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데 저희 분석에 따르면 JPM의 경우 연체율이 1%포인트 상승할 경우 순이익이 무려 7.8% 정도 감소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약 39억 달러에 달하는 규모죠.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앞서 말씀드린 자산 경량화 모델을 쓰는 핀테크 기업들의 경우 연체율 1%포인트 상승 시 순이익 감소폭이 대략 2에서 3% 수준으로 추정되거든요. 그러니까 JPM이 핀테크보다 2배에서 3배 정도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겁니다. 이건 경기 침체 같은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JPM이 훨씬 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의미하죠. 네, 신용 리스크 부담은 확실히 JPM 같은 전통적인 대형은행이 안고 가야 할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JPM이 이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 정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게 바로 저희가 세 번째로 다룰 주제인 AI 기술 경쟁력과 연결됩니다. 여기를 JPM의 노력을 엿볼 수 있습니다. 저희 분석 자료에 등장하는 가상의 AI 리스크 관리 시스템, 이름하여 윈세이프라는 것을 예로 들어 설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부 분석가들은 이 윈세이프 같은 시스템이 JPM의 핵심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 즉 무형자산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가정이지만 만약에 이 윈세이프 시스템 덕분에 2025년 1분기의 연체율, 특히 90일에서 180일 사이의 연체율이 전년 동기 4.37%에서 2.73%로 개선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1.64%포인트 개선이면 엄청난 건데요. 그렇죠. 그렇게 가정하면 이 개선 효과로 인해 막을 수 있었던 잠재적인 부실채권 금액이 무려 220억 달러에 달하고 실제 대손 비용 절감 효과만 해도 55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는 추산이 나옵니다.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정말 대단한 효과죠. 잠깐만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은 방금 말씀하신 그 윈세이프 관련 분석은 전적으로 가상의 데이터와 가정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JPM이 실제로 특정 연체 구간의 개선 수치를 그렇게 세부적으로 공개하진 않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공개된 데이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분석은 JPM이 가진 기술력의 잠재력을 보여주는 하나의 시나리오일 뿐이지 이걸 확정된 사실처럼 받아들여서는 절대 안 됩니다. 듣는 분들도 이 점을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가상 분석이라는 점은 분명히 인지하고 접근해야 합니다. 저도 그 점을 강조하고 싶고요. 하지만 그 잠재력이 어느 정도일지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가상 분석 시나리오에 따르면 만약 윈세이프가 실제로 그런 성과를 냈다면 2025년 1분기 순이익 146억 달러 중에서 약 38%에 가까운 부분이 이 시스템 덕분이었을 거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즉 이게 없었다면 순이익은 91억 달러 수준으로 크게 줄었을 거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이런 강력한 시스템 구축이 가능했을까? 그 배경에는 JPM이 가진 강력한 기술적 해자, 즉 진입 장벽이 있다고 분석됩니다. 크게 세 가지 요소가 결합된 결과인데요. 첫째는 수십 년간 금융업을 영위하면서 쌓아온 시간과 경험. 둘째는 여러 차례의 경기 사이클을 거치면서 축적된 방대한 양의 금융 데이터. 아마 수페타바이트 이상일 겁니다. 셋째는 연간 20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AR 관련 투자라는 자본력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경쟁사들이 쉽게 따라올 수 없는 아주 높은 벽을 만들었다는 분석이죠. 일부에서는 경쟁사가 비슷한 수준의 시스템을 만들려면 최소 5년에서 7년의 시간과 100억 달러 이상의 투자가 필요할 거라는 추정도 내놓고 있습니다. 사실상 모방이 불가능에 가깝다는 이야기고 이것이 바로 JPM의 핵심적인 자본 효율성의 또 다른 원천이 될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그 크저 작제의 현실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먼저 91일에서 180일 사이 연체율 개선 폭이 1.64%포인트라는 게 과연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수치일까요? 좀 과도하게 낙관적인 가정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또 부도시 손실률, LGD라고 하죠. 이걸 일괄적으로 25%로 가정한 것도 JPM이 취급하는 다양한 대출 포트폴리오 전체에 적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상품마다 리스크 특성이 다를 텐데요. 그리고 JPM이 기술 개발에 연간 150억 달러, 그중 AI에만 2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는 하지만 그 막대한 R&D 비용 중에서 정확히 이 가상의 윈세이프 시스템 개발과 유지 보수에 얼마가 투입되는지는 외부에서는 전혀 알 길이 없죠. 비용 배분의 불확실성 문제도 있습니다. 네, 정확한 비용 배분은 알기 어렵다는 점은 맞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윈세이프 같은 시스템이 실제로 연간 220억 달러의 추가적인 이익, 그러니까 비용 절감 효과를 만들어낸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여기에 금융기술, 핀테크 기업들에게 적용되는 평균적인 PE 배수인 15배 정도를 적용하면 이 윈세이프라는 무형 자산의 내재 가치가 무려 3,300억 달러에 달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3,300억 달러요? JPM 현재 시가총액이 대략 5천억 달러 정도 되니까 시총의 거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가치네요. 네, 그렇죠. 시가총액의 상당 부분을 설명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JPM은 더 이상 단순한 전통 은행이 아니라 리스크 관리 기술 플랫폼 기업으로 재평가될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이 기술이 더 발전해서 앞으로 연체율을 여기서 0.1%포인트만 더 낮출 수 있다고 가정하면 그것만으로도 연간 13억 5천만 달러의 추가 이익이 발생하고 기업 가치로는 200억 달러 이상, 주가로 환산하면 대략 4% 정도의 추가 상승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계산도 가능합니다. 안정성뿐만 아니라 성장 잠재력까지 보여주는 거죠. 글쎄요. 그 밸류에이션 방식에도 좀 의문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개발한 기술에 과연 외부 핀테크 기업과 동일한 PE 15배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 평가인지, 그리고 그 결과로 나온 가치가 시가총액의 66%를 차지한다는 평가가 좀 과도한 해석은 아닌지 신중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또 경쟁사들의 추격 가능성을 너무 낮게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도 생각해 봐야 하고요. 기술 발전 속도가 워낙 빠르니까요.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외부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윈세이프라는 시스템의 실제 성능과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방법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JPM이 세부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는 이상 확인할 길이 없죠. 따라서 이런 숨겨진 자산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에 너무 의존해서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은 상당한 위험을 수반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영역으로 돌아와서 네 번째 주제인 JPM의 최근 실적과 단기 전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행히 실제 발표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JPM의 2025년 2분기 실적은 상당히 긍정적이었습니다.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좋은 성적을 거뒀죠. 매출은 456억 8천만 달러, 순이익은 15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고무적이었던 부분은 IB 수수료가 전분기 대비 무려 25%나 증가했고 변동성이 컸던 트레이딩 수익 역시 회복세를 보였다는 점입니다. 이게 실적 개선의 핵심 동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연간 순이자 수익, NII 가이던스도 기존에 제시했던 945억 달러에서 955억 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대출 성장이 꾸준히 이어졌기 때문인데요. 1분기에 2%, 2분기에는 5% 성장했죠. 이런 추세라면 상향 조정된 가이던스 달성도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순이익률 낸 마진 역시 소폭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2분기 실적이 좋았던 것은 분명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변동성이 높은 IB 수수료나 트레이딩 수익에 상당히 크게 의존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자료 4에서도 지적하고 있듯이 말이죠. 이런 부분의 호조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거라고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언제든 시장 상황이 바뀔 수 있으니까요. 반대로 예상치 못한 신용 손실이 갑자기 증가하거나 자본시장이 급격히 위축되는 베어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에는 주가가 10% 이상 하락할 수도 있다는 경고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변동성이 상당히 클 수 있다는 분석이 흥미로운데요. 옵션 시장의 내재 변동성, IB라고 하죠. 이걸 분석해본 결과 실적 발표 당일 하루에만 주가가 위아래로 최대 7%까지 움직일 수 있다는 예상이 나왔습니다. 이건 그만큼 시장이 3분기 실적에 대해 불안감과 기대감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뜻이고 단기적인 변동성 리스크가 상당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포지션 관리나 해지가 필요할 수도 있겠죠. 네, 단기 변동성 리스크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시나리오가 실현될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3분기 실적 발표에서 NII가 시장 예상치인 24억 달러를 넘어서고 IB 수수료도 19억 달러 이상으로 양호하게 나오고 또 우려 요인인 대손 충당금 PCL이 25억 달러 미만으로 잘 관리되고 핵심 자본 비율인 CET1 비율도 15% 이상을 유지하면서 다가오는 4분기 NII 가이던스까지 긍정적으로 제시된다면 이건 시장에서 불 시나리오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월가에서는 강력 매수, 스트롱 바이 의견과 함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하반기에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이어가면서 주가가 현재 수준에서 15% 이상 추가로 리레이팅 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형성되고 있고요. 2분기가 가이던스가 의사 컨센서스와 일치하는 현실적인 수준이었던 만큼 이를 초과 달성하면 긍정적인 서프라이즈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최상의 불 시나리오도 가능하겠죠. 하지만 그 반대의 베어 시나리오 역시 충분히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3분기 NII가 230억 달러에 미치지 못하거나 IB 수수료가 16억 달러 아래로 떨어지고 반대로 PCL은 30억 달러를 넘어서고 CET1 비율마저 14.5% 아래로 내려가는 등 핵심 지표들이 악화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리고 4분기 NII 가이던스마저 전분기 대비 성장이 멈추거나 마이너스로 돌아선다면 이건 시장에 상당한 실망감을 안겨줄 겁니다. 이럴 경우 매도, 셀, 이나 비중 축소, 리듀스 의견이 나오면서 주가가 급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료 7의 분석에 따르면 설사 시장 기대치 중간값에 부합하는 실적을 내더라도 주가가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1% 정도의 중립적인 반응에 그칠 수 있다고 하고요. 만약 기대치를 하회한다면 마이너스 7%에서 심하면 마이너스 12%까지도 급락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실적 발표 결과에 따라 주가 변동성이 매우 클 수 있다는 점은 확실히 경계해야 할 부분입니다. 네, 단기적인 변동성은 투자자들이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부분이죠. 그럼 이제 단기적인 시각에서 조금 벗어나서 JPM의 좀 더 근본적인 투자 매력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요소인 자산 건전성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5번째 주제입니다. JPM의 강점 중 하나는 바로 이 뛰어난 자산 건전성 관리 능력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보에나 웰스파고 WFC 같은 다른 대형은행들과 비교해 보더라도 JPM은 역사적으로 꾸준히 낮은 수준의 총 대출 연체율과 순상각률 NCO를 유지해 왔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부실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핀테크 기업들, 평균 연체율이 3%를 넘는 곳도 많았죠. 이런 곳들과 비교하면 JPM의 리스크 관리 능력은 압도적인 우위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뛰어난 자산 건전성은 JPM의 밸류에이션, 특히 주가 순자산 비율, PB 배수에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저희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연체율과 PB 사이에는 꽤 뚜렷한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나는데요. 상관계수가 대략 마이너스 0.6에서 마이너스 0.7 정도로 추정됩니다. 즉, 연체율이 낮을수록 PB 배수는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이걸 좀 더 정량적으로 보면 연체율이 1%p 하락할 때마다 PB 배수가 0.15에서 0.25포인트 정도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는 추정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낮은 연체율은 미래의 대선 비용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이익의 안정성 개선으로 연결되며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리스크 프리미엄을 낮춰서 PB 배수를 끌어올리는 메커니즘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JPM의 PB 배수가 동종 업계 대비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현재 높은 PB 배수가 이미 JPM의 그 우수한 자산 건전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점입니다. 이미 프리미엄이 다 녹아들어가 있다면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제한적일 수 있겠죠.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현재 PB 수준이 고점 부근은 아닌지도 따져봐야 하고요. 그리고 반대로 생각해보면 만약 예상치 못하게 연체율이 악화되는 시나리오가 발생한다면 PB 배수가 급락하면서 주가 역시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는 의미도 됩니다. 실제로 자료 5의 시나리오 분석에서도 연체율이 현재보다 높은 1.10% 수준까지 악화될 경우 주가가 마이너스 12%에서 마이너스 18%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건 JPM의 주가가 자산 건전성 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또 한 가지 고려할 점은 PB는 결국 상대적인 지표라는 겁니다. 만약 극심한 경기 침체가 와서 금융 섹터 전체의 투자 심리가 얼어붙는다면 JPM의 자산 건전성이 다른 은행들보다 상대적으로 우수하다고 하더라도 섹터 전체의 PB 배수가 하락, 즉 압축되면서 JPM의 주가도 동반 하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 자산 건전성이 악화될 경우 주가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 유의해야 할 리스크 요인이겠네요. 그럼 6번째 주제로 넘어가서 최근 JPM이 발표한 자사주 매입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JPM은 최근에 무려 500억 달러라는 상당히 큰 규모의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을 발표했죠. 물론 자사주 매입은 주주들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을 환원하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저는 그 이상의 신호 효과에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규모 자사주 매입을 결정했다는 것 자체가 JPM 경영진이 회사의 강력한 자본 건전성에 대해 얼마나 큰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또한 현재 주가가 여전히 기업의 내재 가치에 비해 저평가되어 있다고 경영진 스스로가 판단하고 있다는 강력한 시그널로 해석될 수 있고요. 더 나아가 주주 가치 제고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시장에 보여주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특히 제이미 달먼 회장의 리더십과 결부되어서 시장의 신뢰를 높이는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500억 달러라는 규모는 분명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그 실제적인 재무 효과는 좀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자사주를 매입하면 발행 주식 수가 줄어드니까 단기적으로 주당 순이익 EPS를 끌어올리는 효과는 있습니다. 하지만 JPM의 그 거대한 시가총액과 발행 주식 수를 감안하면 500억 달러 매입이 EPS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료 6에서 가상으로 분석한 1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효과를 보면 EPS 증가율이나 발행 주식수 감소율이 0.018%로 아주 미미한 수준이었습니다. 물론 500억 달러는 훨씬 크지만 본질적으로 신호 효과에 비해 직접적인 재무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일부 분석에서는 가상의 주가 상승 시나리오를 분석했을 때 자사주 매입 자체가 주가 상승에 기여한 부분은 상대적으로 작았고 오히려 어닝 서프라이즈나 긍정적인 가이던스 제시 같은 실적 관련 요인이 훨씬 더 중요했다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사주 매입이라는 행위 자체를 다른 관점에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것이 회사가 마땅한 성장 투자 기회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500억 달러라는 규모 자체도 확정된 것이라기보다는 향후 규제 당국의 승인 여부나 매년 실시되는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에 따라서 실제 집행 규모가 달라지거나 제한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네, 신호 해석에는 여러 관점이 있을 수 있겠군요. 하지만 경영진의 자신감을 시장에 보여준다는 점은 분명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프리미엄을 줄만 하다는 거죠. 자료 6에서는 가상의 1억 달러 매입에도 3%의 경영진 신뢰 프리미엄을 적용했는데 500억 달러라면 훨씬 더 큰 프리미엄도 가능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7번째 세그먼트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JPM이 가진 기회와 리스크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회 측면을 보면 JPM이 앞으로 AI와 같은 첨단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글로벌 핀테크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더욱 확대하는 시나리오가 가장 흥미롭습니다. 예를 들어 앞서 언급된 AI 기반의 리스크 관리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자산 관리나 결제 솔루션 같은 분야에서도 혁신적인 서비스를 선보이는 거죠. 만약 JPM이 이런 노력을 통해 현재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글로벌 핀테크 시장의 TAM 중에서 추가적으로 5% 정도로 확보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이게 향후 5년간 누적으로 1,000억 달러에 달하는 신규 매출 기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정량적인 분석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JPM의 연평균 성장률, CAGR이 기존의 시장에서 예상했던 5.0% 수준을 넘어서 8.5% 수준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도 가능해집니다. 연평균 성장률이 3.5%이나 높아진다는 건 정말 엄청난 변화죠. 만약 그게 현실화된다면 시장은 JPM을 더 이상 그냥 안정적인 가치주 은행으로만 보지 않을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성장 잠재력을 가진 성장 플랫폼으로 재평가하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밸류에이션 배수, 즉 P나 PB 같은 지표들이 크게 확장될 수 있겠죠. 그래서 주가가 현재 수준에서 25%에서 35%까지 추가적으로 상승할 잠재력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장 잠재력과 더불어 JPM이 가진 본질적인 강점, 즉 압도적인 자본력과 다각화된 사업 모델, 그리고 선도적인 기술 투자는 마치 금융계의 요새 포트레스 밸런스 시트라는 별명처럼 어떠한 경제적 충격이나 위기 상황에서도 회사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방어막 역할을 해줄 겁니다. 장기적인 안정성을 담보하는 거죠. 이러한 기회 요인과 안정성, 그리고 앞서 논의했던 여러 강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리스크를 감안한 적정 할인율 RADR 11.0%를 적용하고 동종업계와의 상대가치 평가 등을 수행한 결과 최종적으로는 현재 주가 대비 약 15%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다는 매수, 바이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초과 수익 창출 잠재력이 높다는 평가인 거죠. 하지만 그 동전의 반대편, 즉 리스크 시나리오 역시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특히 글로벌 경기 침체 및 신용 손실 급증과 같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를 보면 상당히 우려스러운 결과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경기 침체가 심화되어 연간 신용 손실 충당금이 평소의 3배 수준까지 급증하고 연간 150억에서 240억 달러, 변동성이 큰 IB 및 거래 관련 매출이 20% 감소한다고 가정하면 JPM의 연간 순이익이 무려 37.5%, 금액으로는 약 180억 달러나 급감할 수 있다는 추정 결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순이익이 급감하게 되면 주가는 당연히 심각한 하방 압력을 받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경기 침체기에는 은행주들의 PB 배수가 크게 하락하는 경향이 있는데 만약 JPM의 PB 배수가 현재 2.5배 수준에서 과거 침체기 평균인 1.5배 수준까지 급락한다면 그 영향만으로도 주가가 마이너스 35%에서 마이너스 45%까지 폭락할 수도 있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물론 앞서 최종 목표 주가의 15% 상승 여력이 있다는 분석도 있었지만 과연 이 목표 주가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심각한 수준의 하방 리스크,
마이너스 35%에서 마이너스 45%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기회 시나리오 역시 그것이 언제 어떻게 실현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고 봐야 하고요. 리스크 조정 할인율 AADR 11.0%도 기본 WAC 10.0%에 거시규제 리스크 프리미엄 1.5%P가 추가된 건데 그만큼 상당한 리스크가 내재되어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죠. 네, 오늘 저희가 정말 여러 각도에서 JP모건을 깊이 있게 살펴봤는데요. 정리하자면 JP모건은 말씀하신 것처럼 다각화된 사업 모델에서 오는 안정성, 뛰어난 자본 효율성, 그리고 윈세이프로 대표되는 막대한 기술 투자와 그 잠재력 같은 분명한 강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대규모 대출 자산을 직접 보유함에 따른 직접적인 신용 리스크 부담, 변동성이 큰 시장 상황에 대한 높은 의존도, 경기 침체 시에 나타날 수 있는 높은 수익 민감도, 그리고 윈세이프와 같은 내부 기술 우위의 실제 가치를 외부에서 평가하고 검증하기 어렵다는 점, 또 포용적 성장이라는 전략이 실제로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에 대한 실행 리스크 등 우리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위험 요인들도 상당히 많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현재 PB 배수 등이 이미 높은 수준에 와 있기 때문에 향후 자산 건전성이 조금이라도 악화되거나 예상치 못한 거시경제 충격이 발생할 경우 주가가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적해 주신 그 위험 요인들 분명히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JP모건은 지난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그 회복 탄력성을 증명해 왔고 자사주 매입 등을 통해 경영진의 강력한 자신감을 시장에 보여주었으며 포용적 성장과 같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한 노력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많은 강점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JPM만의 강점들이 앞서 논의된 잠재적인 리스크들을 충분히 상쇄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하에 저희는 여러 위험 요인들을 충분히 인지하면서도 전반적으로는 JPM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분석 내용은 어디까지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특정 종목, 즉 JP모건 주식에 대한 매수 또는 매도 추천이 아님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힙니다. 모든 투자 결정은 최종적으로 청취자 여러분 각자의 신중한 판단과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제공된 정보 중 일부는 AI가 생성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부정확하거나 최신 정보가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으니 투자 결정 시에는 반드시 이 점을 유의하시고 추가적인 검증을 거치시기를 권장드립니다.